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 등 현역 5명을 사실상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의 결정을 재고하라며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라며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이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현역 불패 경선을 이어갔습니다. 2차 경선 결과 현역 의원 18명 가운데 12명이 공천을 확정했고 3선 이상 중진 탈락자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공천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8번째, 그러니까 8차 공천 심사 결과 친문 좌장격인 4선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현역 5명이 사실상 공천 배제됐거든요. 당에서는 친명인 안민석, 변재일 의원도 포함이 됐으니 친문만 탈락한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낸 듯한데 이미 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과정에 불만을 갖고 탈당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까지 5명으로 늘었고 이미 심리적 분당이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되레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왜 안 되는 거냐? 하위 평가를 받은 이유를 본인들이 모르냐며 반발하고 있으니 갈등의 골이 메워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먼저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새로 지정한 전략공천지는 모두 6곳입니다. 서울 성북구 을, 인천 부평구 을,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갑,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청원구 이상 6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이 중 경기 용인시 갑을 제외하면 5곳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로 친문 좌장인 사선 홍영표 의원과 이장섭 의원, 그리고 친명계 5선 안민석, 변재일 의원은 본선 경쟁력이 낮다고 공관위는 판단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 실사보고서, 그다음에 경쟁력, 종합적으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일부 전략 경선이 치러질 수 있지만 현역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 공천지로 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오로지 자신을 맡겠다는 뜻 아니냐며 격분했습니다. 친명계 안 의원도 친명이라서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응을 보였고 변 의원도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9개 지역구에 대한 심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고 서울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은 현역 박성준 의원과 정호준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는 대로 남은 지역구에 대한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하위 10%에 포함된 5선 중진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하며 예고했던 대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모든 걸 자기 측근들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은 모두 쳐내며 본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면서요. 민주당을 떠나는 현역 의원이 최대 1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40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합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조만간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행동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탈당자가 최대 10명까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영순 의원을 영입한 새로운 미래는 비명계 의원들을 추가로 흡수해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의원님들이 서로
상의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집단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보당과의 지역구 단일화로 공천에서 배제된 울산 북구 이상원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면서 현재까지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민주당 의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 공천 배제가 결정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출마는 어렵다면서 오늘도 출마를 선언한 중구 성동갑에서 저녁 인사를 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 일축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있는 왕십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순우 기자, 뒤에 임 실장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6시부터 이곳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저녁 인사에 나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현장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매우 붐비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컷오프가 진행됐지만 중구 성동갑에서 유세를 진행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요. 임 전 실장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는데 참담하다며 당을 향해 다시 생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중구 성동갑 지역이 유리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는데 임 전 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대표적 약세 지역이라고 맞받으며 유권자 지형과 현재 정서를 고려한 게 맞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유세를 이어가는 걸 보면 중구 성동구 갑을 떠날 수 없다는 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 당 결정이 혹시 번복될 수도 있을까요? 임 전 실장 다른 지역구로의 출마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넘어간 셈입니다. 임 전 실장은 최고위에서 재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때 최종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변화에 있어선 반발이 필연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결정에 변동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곳 현장 친문계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송갑석, 윤영찬 등 의원들이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의원들은 당이 총선 패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승리 의지가 있다면 임 전 실장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과 그에 따른 임 전 실장의 행보가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악화일로지만 이재명 대표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고 하는 거라면서 탈당 인사들을 겨냥했죠. 나가겠다는 사람 안 붙잡겠다는 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던 시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이 대표는 1년 전에 정해진 규칙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천 운영에 문제 제기는 부적절하다며 탈당 의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또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이라며 명문 정당에 대한 국민 기대에 맞춰 단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구태의연한 기득권 지키기라고 평가하고 후유증이나 혼란은 더 크다면서 언론이 민주당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을 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전략적 판단을 위한 정당의 일상적 활동이라며 반드시 현역 의원을 넣고 조사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당내 갈등은 충분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갈등으로 곤란할 때마다 찾아갔던 곳, 바로 평산마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멸문정당, 그러니까 친문을 멸하러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이 과연 나서게 될까요?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명문정당이 처음 거론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직후입니다. 전당대회 당시 친문, 친명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친명 그룹과 친문 그룹이 같기 때문에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친문 공천 배제 우려 등으로 갈등이 재점화했을 때도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을 찾아온 이 대표에게 총선 승리를 당부하며 명문 정당을 강조했습니다. 다 같이 손 한번 들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30분간의 비공개 회담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의 21대 총선 불출마를 거론하며 대표 측근부터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희생 없이 친문계 공천 불이익이 이어진다는 반발 속에도 문 전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신당 창당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강용호 기자와 향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곧바로 사실상의 최후 통첩 이후,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요, 아주 반응을 또 세게 내놨어요. 임 실장이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당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이 무소속이나 제3지대 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표가 분산될 때 당선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칫 야권 분열을 초래해 여당의 지역구를 헌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네, 임 전 실장 측의 일관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와서 제3지역구로 갈 뜻은 없다는 겁니다. 네. 이번 총선 공천은 사실상 어려운 건데 대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천 파동 속에 사실상 친문계 구심점으로 떠올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당대회에서 친문계 대표 주자로서 당대표 재선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이 대표와 맞붙는 시나리오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내일 방송되는 MBN 유튜브 제3계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관련 전망을 밝혔습니다. 총선 그래 좋아. 내가 출마 안 할게. 대신에 그럼 전당대회에서 한번 붙어보자. 네. 그 이후에 또 대선 후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싸움의 계기들이. 임 전 실장만큼이나 또 관심을 받는 게 홍영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 지역구가 전략 지역구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임혁백 위원장은 컷오프가 아니라고 합니다. 뭡니까?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지역으로 의결을 하면 해당 지역구의 공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리게 됩니다. 네. 이때 전략지역에 대해 외부 인사를 공천할 수도 있지만 기존 예비 후보들과 외부 인사를 경쟁시키는 이른바 전략 경선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컷오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좀 무리인 것이 이 전략공관위에 이관되더라도 그 전략공관위에서 전략 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을이 전략 경선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그러면은 홍 의원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반 경선과 전략 경선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반 경선의 경우 당원 50%, 국민 50%의 조사 비율로 경선이 진행됩니다. 반면 전략 경선의 경우 당원 참여 없이 국민 100%의 조사로 이루어지는데요.
홍 의원 인천 부평을에서만 내리 4선을 할 정도로 15년간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그만큼 당원이나 조직에 대한 관리가 탄탄할 수밖에 없는데 전략 경선이 이뤄질 경우 홍 의원의 카드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어쨌든 이번 공관위 전략 선거구 지정에는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안민석, 변재일 두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두 의원 모두 5선 중진이자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공천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었는데요. 안 의원의 경우 언론에서 현역 의원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안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엔 영입 인재인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와 한민수 대변인이 거론되기도 했었고요. 변 의원 역시 지역구인 충북 청주 청원에 인재로 영입된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 공천설이 나오면서 배제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반발 의사를 밝히면서 공천을 둘러싼 반발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주시에서 봐야 할 지역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추적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뇌관으로 꼽힌 영남권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역이 얼마나 물갈이 되느냐에 관심이 쏠렸는데 현역 18명 중 12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3선 이상 중진 탈락자는 아예 없었죠. 김지영 기자가 국민의힘 경선 결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현역 불패였습니다. 2차 경선 지역구 24곳 중 현역 의원이 참여한 곳은 18곳으로 모두 보수 텃밭 영남권입니다. 이 가운데 12곳에서 현역이 승리했습니다.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있구나. 그러니까 공을 들여가지고 1, 2년 정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의원과 박맹우 전 울산시장 간 리턴 매치에선 김 의원이 박 전 시장에 승리했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는 이번에도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4선의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 대구 수성구갑의 5선 주호영 의원과 대구 서구의 3선 김상훈 의원, 부산 진구을의 3선 이현승 의원 등 중진 전원이 본선으로 직행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등 용산 출신이 대부분 탈락한 가운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서 김민수 대변인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현역 의원이 대거 공천을 확정지으면서 인적 쇄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현역 불패 속에서도 영남 지역에서 일부 초선 현역 의원 3명은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수도권까지 합하면 4명이 패한 건데 상대 후보로 보면 대체로 인지도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현역 대다수는 살아남은 거죠. 이철규 공관위원은 현역 교체가 최고선은 아니다라면서 강한 자가 절대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현역 교체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영남권에선 3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먼저 부산 수영구에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초선 전복민 의원을 꺾었습니다. 현역 의원님들과의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충분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동적이라는. 부산 연제구에선 재선 의원을 했던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대구 달서병에선 초선 김용판 의원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패배했습니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은 현역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과 결선까지 치른 끝에 서울 양천갑에서 승리했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님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찾아뵙고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현역을 꺾은 인물들은 모두 앞서 선출직을 맡은 경험이 있거나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게 특징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무조건 현역 교체가 답이 아니라며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선이다. 이어 민주당처럼 권력자가 마음대로 숙청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를 선정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회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실 국회라기보단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룬 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을 이유로 표결 연기를 통보해왔다면서 이러는 국회가 어디냐고 반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불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민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일 쌍특검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 내일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이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걸 예상하고 민주당이 재표결을 공천 시점까지 늦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비율을 최소화하자 민주당의 전략이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원래 민주당에 있던 사람만 다 합쳐도 안 되는 구조인데 근데 어쨌거나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나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세 조정만 담은 선거구 획정 최종 협상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쌍특검 표결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중으로 추가 협상이 원내대표 간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처리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일각에선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쌍특검법 반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재표결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색한 순간이 왔네요. 맞습니다. 이 대표 오늘 직장인 간담회를 위해서 서대문에 있는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스트레칭부터 하체 운동을 하나씩 배우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런데 러닝머신 위에 올라간 이재명 대표가 이 버튼 조작 방법을 배우는 과정, 이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나와 있어요. 여기를 플러스 버튼 누르면서 속도를 조금 돌려주시면 너무 쉽죠. 어쩝니까? 이 텔레비전 화면에 지금 기자회견 중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얼굴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임 전 실장 지금은 왕십리에 있지만 오전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공천 결정 재고해달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같은 시각 이재명 대표가 텔레비전 앞에 섰고 임 전 실장이 회견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면서 어색한 투샷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달리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너가 텔레비전 화면을 바꾸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이 나란히 선 거 보니까 정치권에 손흥민 선수가 또 소환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파를 가리지 않고 비명이면 횡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도부이자 일찍이 단수 공천이 결정된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명을 하겠다며 손 선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풀이해 보면 시대 흐름에 따라 신인 축구 선수로 계파로는 친명으로 세대가 교체되는 게 자연의 섭리라는 주장인데요. 네. 친문계와 비명계에서 공천 학살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자 적극적으로 비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치권의 축구 선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축구 선수, 물론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지만 네. 이천수 선수가 있죠. 맞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인천 개항을 해서 명륜대전 앞두고 있죠. 최근 전 국가대표인 이천수 선수와 함께 인천의 한 자동차 매장을 찾았습니다. 남자 둘이 누울 정도면 넓은데요? 인천. 네, 여러 차량을 둘러보던 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곧바로 소형 SUV 계약까지 끝마쳤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차를 바꾼 걸 또 인증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조금 전에 원 후보자 차량이 인천산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해당 차량이 인천 부평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원 전 장관 원래는 좀 더 큰 사이즈의 모델에 관심을 보였지만 해당 모델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수입차라는 설명에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심 잡기 행보였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한 위원장 원래 3월부터 전국을 곳곳 돌아다니는 일정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이 일정 전면 취소하고 오늘 저녁에 현장 일정 계획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한 표라도 더 받으려면 아무래도 당대표가 전국 일정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미 한번 돌았던 전국 일정보다는 험지나 격전지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돕겠다라는 겁니다. 네. 또 이 결의대회 경우에는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어서요. 일반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일정으로 다시 짜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바꾸겠다 이거네요.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서 두 번째죠. 앞서 민생토론회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 윤석열 대통령이 영정 앞에서 묵념합니다. 방명록엔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한 여사의 어진 뜻을 기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유 여사 생가를 방문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와 또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늘 따뜻하고 그 어진 모습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했고 민생토론회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되새기며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총선을 노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 중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조천영 상사의 딸로 학군 후보생이 된 조시연 씨를 소개하며 울컥한 듯 8초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전공의 이탈 9일째,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 복귀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송달의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단체 행동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검사하는 거, 동의서 받고 이런 걸 이렇게 전공의서 드리는데 교수님실로 왔어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가 사는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업무 복귀 명령 전달에 나섰습니다.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고 앞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경찰 5명을 대동하고 보건복지부가 찾아갔었나 봐요. 경찰을 대동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들어서 확인한 사실. 정부는 명령서 방문 전달 외에도 경찰 수사 카드를 통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설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들을 고발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고발할 채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복귀자 명단을 추린 뒤 다음 달 4일부터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건국대병원은 소속 전공의 12명이 최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고 제주대병원도 전공의 1명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의 거센 압박에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선택한 가운데 이번 달까지 전공의들이 얼마나 발길을 돌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처럼 일부 병원에선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 변화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그럼 전공의 파업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병수 기자, 도랑 의사들이 보입니까?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데요. 특히 대부분이 이탈한 이 빅5 병원을 중심으로는 이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여전히 분주하고 남은 의료진들은 복귀의 움직임에 대해 아직 들은 게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관련해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사직서 제출자는 80%인 10,000명, 근무지 이탈자는 73%인 9,0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하루 전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의대를 졸업하는 예비 인턴들까지 대거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인턴을 합격했는데 단체로 기능 포기서를 쓴 상태예요. 하지만 복귀 시한이 아직 하루 남았기 때문에 의료대란 여파가 이어질지는 내일쯤 윤곽이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저출산 쇼크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 선마저도 깨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여파인데 올해 연간 출산율도 0.6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둘째 아이를 낳는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가 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전체를 돌아봐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간신히 합계 출산율 0.7명대를 유지했지만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불과합니다. 8년 사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8명에 비해선 절반도 안 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면서 지난해 인구는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도 줄었지만 둘째 아이 이상을 낳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면서 출산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0.6대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아마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가장 낮은 출산율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올라갔으면.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나이는 33.6세로 늦은 결혼과 저출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까지 나서 출산 장려금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엔 역부족입니다. 주거와 사교육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눈치 때문에 마음껏 쓰지 못하는 직장 문화도 큰 장애물입니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국가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단순 번역 업무를 하면 월 최대 1,000만 원 보장합니다. 혹시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십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도착과 동시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행위를 강요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재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들이닥친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 사무실입니다. 모니터와 책상이 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동남아 국가에 취업한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관련 업무 등을 강요받은 현장입니다. 들어가면은 교도소처럼 돼 있었어요. 앞에서 이제 지키고 있고 아예 못 나가게 벽도 엄청 높게 돼 있고 그때부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외 낯선 땅까지 이들을 유인한 미끼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구인 광고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구인 구직 게시물이 쉽게 확인됐는데 단순한 타자 능력만 있다면 월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합니다. 취재진도 직접 관련 게시물 중 한 곳에 연락을 넣어봤습니다. 이 5분이 채 안 돼서 답장이 올 만큼 쉽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구직자들은 여권을 뺏기고 폭행과 협박, 감금까지 당했습니다. 외교부는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 접경 산악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4명에 그치던 피해자가 지난해에는 94명으로 늘었고 올해엔 1월 한 달에만 38명에 달했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들이 태국을 거쳐 간다는 점을 고려해 태국 북부 검문소 2곳에 다음 달부터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자신의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려 마음먹고 범행한 게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현장에 없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다?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로펌 출신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사직동에서 아내와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투다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A씨 측은 오늘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니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부친이 A씨의 범행 경위와 성향, 사회성 등을 알고 있다며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A씨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양형 증인이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증인입니다. 하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소리로 우는 A씨를 향해 연기 그만해,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냐고 소리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세 사람이 되겠다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반성을 하지 않는 듯한 증거들이 여럿 발견됐거든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빠져나온 정유정이 다른 수용자 뒤에 숨어 호송차에 오릅니다.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자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녹취록 일부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할아버지에겐 경찰 압수수색 전에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타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유정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미리 A4 용지에 써온 입장문을 꺼내들고 울먹거리며 낭독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죗값을 치르고 반성해 새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넘겨짚기엔 좀 부적절하겠죠. 예. 반성 같은 건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규정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니 위헌이다. 임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법은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보다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던 지난 2020년 7월 국회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2년간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살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집주인이 재계약 때 전월세금이나 보증금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치솟던 전셋값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임대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주거 안정의 중요성을 짚으며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공익이 큰 반면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정도는 비교적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갱신을 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가 제한돼 있는 등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전월세 상한제 역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 봤습니다. 다만 합헌 판단과는 별개로 임대차 3법은 입법 취지와 다르게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임대차 3법의 일부 부작용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헌재의 판단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 부모라 하더라도 임신 32주가 되기 전까지는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죠. 법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남아선호 사상에 쇠퇴했고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7년 남아선호 사상으로 낙태가 늘어나자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줄 수 없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족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21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 14년 정도 만에 32주도 너무 길다는 이유로 이 법은 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은 대부분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는 데다 10년 동안 이 법으로 기소된 사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애가 성별이 뭔지 알아야 이제 저도 출산 준비를 하는데 좀 답답하고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은 들죠. 이런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헌법재판소도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는 남아선호 사상이 쇠퇴하고 있다며 부모의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의사들이나 부모들이 좀 자녀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좀 불법의 현장으로 좀 내몰렸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선고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퇴색하면서 37년간 유지됐던 태아 성간별 금지법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가락 나들목 인근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승용차 등이 연쇄로 부딪히는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4톤짜리 트럭과 대형 트레일러 사이에 승합차와 SUV 차량이 끼어서 그야말로 종잇장처럼 구겨졌는데 여기서 운전자 3명이 숨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나들목으로 빠지려는 차들로 꽉 막힌 고속도로. 차량 한 대가 달려오더니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차량 사이에서 용기가 피어오릅니다. 14톤 트럭이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충격으로 승합차 앞에 있던 경차 한 대가 튕겨져 나가 전도되는 등 8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4톤 트럭과 대형 트레일러 사이에 승합차와 SUV 등 차량 2대가 끼었습니다. 사고차들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절삭기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14톤 트럭과 트레일러 차량 사이에 낀 차량 운전자 2명과 경차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았고요. 14톤 트럭이 이제 전방주시 태만으로 그대로 추돌한 거죠. 또 앞에 트레일러가 있으니까 그 승용 차량들이. 경찰은 14톤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사우나에서 사물함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하는 분들 꽤 있죠. 수도권에 있는 사우나 19곳을 돌면서 3,6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로 8천만 원어치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친 남성이 사우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욕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남성. 손에는 들어갈 땐 보이지 않던 작은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사우나 손님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담아 유유히 사라지는 30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는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수원과 시흥 등 경기도 일대 사우나 19곳을 돌며 3,6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쳤습니다. 훔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8천만 원어치 명품 가방과 최신 휴대전화를 사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는 손님이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있기 귀찮아 이렇게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손쉽게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사우나 타이즈나 목욕탕에는 CCTV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개인별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피의자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에 손을 댔습니다. 경찰은 상습 절도 혐의에 가중 처벌을 더해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AEBS,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아십니까? 센서로 앞에 뭐가 있으면 추돌 0.8초 만에 자동으로 차를 멈추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정작 고령층에선 이 장치의 장착률이 되레 더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에 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다른 차가 뒤에서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어떻게 뒤에서 나 박았어. 모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추돌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돌발 상황에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내는 추돌 사고는 최근 4년간 50%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돌 사고를 줄이는 데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인 AEBS가 효과적입니다. AEBS는 센서 감지를 통해 추돌 0.8초 전에 자동으로 차를 멈추게 합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추돌 사고 100건 중 23건을 AEBS로 막을 수 있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AEBS를 장착한 고령 운전자는 100명 중 16명으로 20대와 30대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AEBS가 지난해 1월 개발된 신차에만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어 신차 구매율이 낮은 고령 운전자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AEBS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ABS 장착된 차량만 한정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부 면허의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정 면허를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고령 운전자의 반발을 고려해 AEBS 장착 지원금을 주거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같은 유인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한정 면허와 금전적 유인책 모두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가자지구 난민 수백 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육로를 막으면서 낙하산을 이용해 하늘에서 던지는 방식으로만 이 구호품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가자 주민 4명 중 1명은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해변에 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낙하산에 실은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와 하마스 내통설 이후 이스라엘이 육로를 통한 구호물자 전달을 막자 프랑스와 요르단 등 구호단체가 하늘길을 통해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 일부는 바다에 떨어진 구호품을 건지려 쪽배를 몰고 목숨 건 항해에 나서지만 많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가자지구 인구의 25%가 기아 위기에 놓여 있을 정도로 굶주림은 심각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40일 휴전안은 하마스가 퇴짜를 놨습니다. If there was an agreement, you'd see me here in a more cheer attitude. But till now, we don't have an agreement. Yes, and we are still. 이스라엘은 일시 휴전을, 하마스는 영구 휴전을 원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 사건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즉시 남북 국경을 봉쇄해버리겠다고, 바이든 현 대통령은 국경 강화 방안 예산이 공화당의 반대로 불발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추진학 특파원입니다.
지난 22일 조지아주 한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사건. 아침 조깅을 갔다가 살해됐는데 범인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베네수엘라 국적의 26살 호세 이바라였습니다. But is not a U.S. citizen. He has been charged with the following: malice murder, felony murder. 이바라를 괴물로 지칭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즉시 남북 국경 봉쇄를 단행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미 하원 의장도 불법 이민자 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And that is that we must take care of America's needs first. When you talk about America's needs, you have to talk first about our open border.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강화 방안 예산이 공화당의 반대로 불발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we've been very clear. We think that Republicans should get out of the way, not politicize this. This is an issue that the American people, majority of American people, care about.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민 55%가 불법 이민 문제를 미국의 중대 위협으로 평가했고 경제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동시에 텍사스 국경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반이민 정서는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올해 대선에서 표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인천에서 2,0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며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사건 기억하십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지 오늘로 벌써 1년이 됐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피해 회복은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경매가 재개되고 있어서 더 힘든 상태가 됐죠.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앞으로 사기 피해를 알리는 문구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박모 씨의 보금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중단됐던 피해 주택의 경매가 올 초부터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탐험한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적어놓고 짐 더 빼러 보면 못 빼야겠죠. 정부는 해당 주택을 LH가 직접 매수해 피해자들이 매입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LH가 실제 경매로 주택을 매입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현관에도 경매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달렸는데요. 피해 아파트를 직접 낙찰받는 게 아니라면 입주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전세 사기 주택이 낙찰돼 쫓기듯 집을 나간 이모 씨는 이미 전세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있고 싶었죠. 계속 대출만 받아서 대출만 늘어나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서 쇼파나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를 많이 버리고. 국토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보상은 빠져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구상의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입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특별법에서 얘기한 1년이 다가옵니다. 경매 중지 1년이 다가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채권도 소멸되고 집도 소멸되고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10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지난달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도 왔었죠. 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방하는 AI 반도체 협력을 위한 겁니다. 저커버그는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LG전자를 방문한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저커버그는 LG전자와 확장 현실 기기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찾은 저커버그.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뒤 이재용 당시 부회장과 7시간 회동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엔 AI 반도체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는 AI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AI 반도체는 턱없이 부족하고 게다가 엔비디아가 이를 사실상 독점 제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it's like a couple of years ago, maybe it was like 1,000 chips that you kind of wired together. Then it's 10,000. Then it's 100,000. You know, at some point it's going to be 1,000,000, right? And then it's like at some point, okay. 챗GPT의 아버지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지난달 방한해 반도체 회사를 찾은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이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죠.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집을 꾸미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리빙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복슬복슬 양털 같은 친환경 원단의 소파가 바쁜 일상에 지친 몸을 감싸 안아줍니다. 동물성 소재 대신 천연 해조류와 식물성 섬유로 만든 비건 매트리스는 더욱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좀 있으면 이사를 갈 예정이어가지고 집에서는 일단 가장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휴식 공간으로서 집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집을 꾸미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We mixed plastic with wood to make plastic better, to make plastic warmer and more human.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식탁과 거울, 눈사람을 닮은 조명 등 집안 곳곳에 자연적인 요소를 더해 안정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꽃무늬 소파 등 할머니 집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화사하면서도 편안한 가구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4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서는 휴식이라는 집의 본질에 집중한 다양한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화로 돌아온 류현진이 연이은 불펜 피칭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개막전 선발로 낙점됐습니다. 개막전에서 류현진을 만날 LG,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걸고 맞대결을 예고했는데요. 벌써 뜨거운 스프링 캠프 소식을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19년 만이에요? 2005년 청소년 대표팀 시절 이후 강산이 2번 바뀔 세월이 지나고서 재회한 하나의 배터리. 류현진의 면도날 같은 제구에 이재원이 연방, 감탄을 쏟아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전 LG 상대로 22승 8패. 그야말로 천적으로 군림했던 류현진. 다음 달 23일 열릴 개막전 상대 LG를 도발합니다. 개막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런 거. LG는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걸고 류현진에 맞선단 각오입니다. 새로 영입한 저한 외국인 투수 디트리겐스가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자 개막전 선발로 내정하고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가을 켈리가 호투를 보장합니다. He's got really good stuff, so I think from the baseball standpoint, there's not too much that I'm going to have to teach him or anything like that. He's going to be ready to go when the season starts. 오키나와와 애리조나에서 각자 몸 만들기에 한창인 양 팀의 기싸움에 야구 팬들의 시선은 벌써 개막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높은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텐데요. 제주 산지에 3에서 10cm,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에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에 그치겠습니다. 동시에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3일절인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주말에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주 후반 꽃샘 추위에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를 조금씩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광주와 창원이 7도, 부산 9도 등으로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온은 토요일 낮부터 차츰 오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